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미국 국무부 직원 살상 지원에 또 공개 사임을 했다. 이 얘기로 시작해 볼까요? 작년 10월에 국무부의 그 대외 무기거래 담당 과장이 그때 이스라엘 그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사퇴를 했는데요. 기억납니다. 네. 이번에는 그 국무부의 인권 담당, 그러니까 중동 인권 담당 직원이 똑같은 이유로 공개적으로 사임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뭐 CNN, 워싱턴 포스트 같은데 기고도 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나요? 국제사법재판소가 가자지구 학살을 규탄했음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법을 어겨가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아주 그냥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애초는 조용히 그만두려고 했는데 동료들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딸에게도 내가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로써 관련된 두 번째 사임인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얘기를 좀 덧붙인 게 있나요? 아주 미국 언론 나가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을 무시한 백악관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러면서 미국 해외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권 침해를 받는 외국에 대해서는 무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그걸 어겼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국제사법재판소가 지난 1월이죠. 이스라엘 가자지구 살상에 대해서 국제법상 전쟁 범죄인 집단학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한결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달 25일에 그 안보리가 처음으로 가자지구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때 미국이 기권했죠. 그래서 채택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는 이 안보리 결의안은 그 구성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구성력이 없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국제사회 비판을 받은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방금 들어온 그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요, 미국이 지금 이렇게 계속 그 가자지구에 대해서 그 살상하지 말도록 압박을 하면서도 한 180억 달러 정도의 그 군사 지원을 그 추가로 주는 거를 지금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에는 F-15 전투기 25대까지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국무부 당국자 얘기는 이게 지금 결정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매년 주는 군사 원조의 이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국제사회에서 보는 시각들이 눈들이 곱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 네타냐후 사퇴, 즉각적인 조기 총선, 또 인질 협상 합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도 시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 현지 시간 일요일 날 그 이스라엘 의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의회 건물 근처에서 10만 명 정도가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4일 동안 한다니까 지금도 계속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극우 연정 즉각 퇴진하고 조기 선거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 계속 전쟁을 하는데도 하마스를 뿌리 뽑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100여 명 정도의 남아있는 인질도 데려오지 못하는 정권의 무능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초정통파 유대교 여기는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쟁을 하니까 계속 이제 징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 초정통파 유대교도 청년들은 또 병역을 면제를 했는데 이거를 또 네타냐후 정부가 또 두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금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시위대는요, 네타냐후 아들이 지금 전쟁 나고 나서 계속 마이애미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게 뭐냐? 자기 아들은 이렇게 네. 이런 식의 그 비판도 아주 강합니다.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폭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규모가 좀 전쟁 나고 나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네타냐후 그 정부가 사법부 무력화를 시도를 했었죠. 그때도 반대 시위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이 조기 총선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지금 네타냐후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선거를 하면은 그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로이터가 시위에 참여한 70대 사람을 이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 얘기가 이 정부가 완전히 실패했다.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네타냐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일요일 날 회견에서 네.
지금 전쟁을 하는데 지금 총선을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된다. 뭐 일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야당 쪽에서는 지금 선거한다고 나라가 망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네타냐후가 지금 1949년생이니까 이제 75살인데 작년 7월에 그 심박 조일기를 삽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정기검진에서 탈장이 나타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난 일요일에 탈장 수술을 받았는데 뭐 수술은 성공을 한 모양입니다. 건강 문제까지. 네. 자, 상황 살펴봤고요. 다음은 미국 대선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인물이 뭐 반대 트럼프를 넘어서 바이든한테 투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크 에스퍼 네. 이 사람이 그 2020년 11월 대선 때 그때 경질이 됐습니다. 트럼프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이제 의회 폭동 그때 아주 트럼프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그 토크쇼에서 나는 트럼프한테 분명히 투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트럼프가 무언가 미친 일을 할 때마다 바이든에게 투표하는 내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지점까지는 가지 않았다. 약간의 여지를 남기긴 했습니다. 네. 그 중간 어디쯤 있는데 바이든에 좀 가까워졌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요. 앞서서도 네. 그 CNN하고 대담하면서 선출직 공직자가 그 자기보다는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리고 통합 같은 원칙 그런 정신을 갖춰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런 조건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아주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CNN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시지만 지금 그 트럼프가 그 극우 지지층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선 당을 완전히 지금 장악을 한 상태죠. 그럼에도 지금 뭐 과거에 그 트럼프하고 같이 그 내각을 구성했던 이를테면 펜스 부통령도 절대로 투표하지 않겠다고 등을 돌렸고 이번에는 이제 에스퍼까지 해서 트럼프 일기 내각 핵심들이 잇따라 지금 전향을 한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기 편이었던 사람이 이 등을 돌리는 게 사실은 좀 정치에서는 그럼요. 그게 어떤 가장 큰 그쵸? 가장 큰 상징인데. 타격이죠, 사실은. 네. 다음 얘기 해봅니다. 앞서서 트럼프 대항마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이런 사람들을 이 경선에서 지원한 공화당계 억만장자들 어쩔 수 없이 이제 트럼프한테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인가요?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을 했는데 네. 울며 겨자 먹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 이제 뭐 왜냐하면 디센티스 뭐 헤일리 다 사퇴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아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대표적 사례로 넬슨 펠츠라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월가의 아주 유명한 기업 사냥꾼으로 그 정평이 있는데 얼마 전에 프로다 팜비치에 있는 자기 그 집에서 트럼프하고 같이 아침을 먹었는데 이 자리에 그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호텔 재벌 뭐 마블 전 회장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자리를 했는데 펠츠가 끝나고 아침 먹고 나서 주위에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에이, 뭐 방법이 없겠다. 트럼프한테 투표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뉘앙스가 중요할 텐데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네. 그 뭐 대안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그래 트럼프한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데 문제투성인데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트럼프한테 지갑을 열기는 하지만 다시 누구도 트럼프를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험 드는 거다. 이렇게 또 진단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바이든이 자기가 재선되면 백만장자세 25% 도입하겠다고 강조를 하니까 이거는 이제 억만장자들한테는 아주 그냥 악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트럼프가 낫다는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 밖에도 뭐 다른 후원 의사를 밝힌 사람들 좀 몇 면을 볼까요? 이렇게 다시 미워도 다시 한번 돌아가는 네. 사람들이 이제 브렉스톤 CEO, 쇼츠먼, 그다음에 오라클 레리 앨리슨 CEO,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돼 있고 또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사법 비용 때문에 이제 애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서 지시를 철회했던 그 로버트 비글로 같은 억만장자도 $100만 슬그머니 갖다 준 모양입니다.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석유 재벌 해럴드 햄 같은 사람 역시 지난해부터 다시 트럼프한테 돈을 주기 시작한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주 상장했던 트럼프 회사도 뭐 상승분을 오늘 간밤 같은 경우는 좀 다 20%나 네. 빠졌다죠. 내주는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지지율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지지율은 그래도 트럼프가 전반 물론 경합주에서 지금 바이든이 엄청나게 추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아직은 트럼프가 조금 앞서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돈입니다. 이른바 전의 전쟁에서 한참 뒤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 몇 차례 말씀드렸죠. 지난 2월 기준으로 해서 CNN이 집계한 걸 보면 바이든이 보유한 그 선거 자금이 현금이 한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데 트럼프는 3,700만 달러밖에 안 되고 그나마도 지금 이제 계속 재판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현지 시간 지난 일요일이죠. 주말이었죠. 그 오바마하고 클린턴까지 같이 참석해서 뉴욕에서 후원 행사했는데 그때 2,500만 달러를 바이든이 모금을 했습니다. 역대급 어떤 그 저력을 과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확실히 자면 바이든이 좀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지지율도 좀 근소한 차이로 네, 서로 좀 좁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럼 후원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뭔가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지 네. 시간으로는 5일이죠. 이번 주말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해럴드 햄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해서 뭐 여러 그 재벌들이 공화당계 재벌들이 주축으로 이제 대규모 후원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은 이 후원 행사장 입장료가 25만 달러. 그다음에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게 81만 4,6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1억 원 정도를 이게 낸다고. 도대체 무슨 입장료가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은 트럼프하고 헤드 테이블에 앉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이것 통해서 한 3,300만 달러 우리가 걷어들 수 있다고 아주 기대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뭐 당장 그 공탁금을 주긴 했죠. 근데 아직 그래도 이제 한 며칠 안 남았을 겁니다. 1억 7,500만 달러를 공탁을 해야지만 지금 그 민사재판, 그 이제 사기 의혹 민사재판 이제 치를 수가 있죠. 이 2심을. 트럼프가 자전 요즘에 조금 좀 전 같지가 않습니다. 네. 미국 대선 상황도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세계 뭐 국제 문제라든지 정치 그리고 경제까지 누가 당선이 되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내지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추이를 잘 살펴보겠고요. 다음 얘기 해봅니다. 중국은 이제 막 위기에 진입했다. 근데 일본은 사실상 디플레 탈출을 자축했다. 뭔가 이제 반대되는 평가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얘기인가요? 그 미국 경제금융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 분석인데요. 네. 일본이 저보다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를 해서 사실상 디플레 탈출을 이제 자축한다. 물론 일본 경제가 속으로 많이 골맞다는 비판도 많습니다만 반면에 중국은 이제 막 위기에 진입한 것 같다. 이렇게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 경제의 특수성 같은 거를 상기시키면서 그 기사 제목이 중국의 암울한 전망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뭔가 좀 이렇게 좀 살아나려고 노력을 하지만 미국과 이렇게 부딪히는 외교기조, 그다음에 위안화 한계 이 두 가지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참 핵심 과제인데 쉽지 않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일본과 중국이 좀 대조되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은데 과거의 일본을 뭐 비슷하게 따라간다 이런 평가도 그렇죠. 비즈니스 인사이더 분석은 그렇습니다. 네. 중국이 현재 직면한 경제 위기를 일본이 그 1990년대 후반하고 그때하고 좀 그때하고 비슷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차 대조표 불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한 이유로 부동산 붕괴하고 과잉 부채라는 위기 출발점이 당시에 일본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일본이 그 위기 탈출한 그 노하우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글쎄 중국에서 이게 실제 작동할지 그건 의문이고 일각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견해까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 중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깜짝으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중국 관련주가 좀 상승하는 그런 영향이 있긴 했거든요. 뒤에서 유산합류도 요점 좀 짚어주시긴 할 건데 그런데
이게 진짜 반등이냐, 경제가 좋아지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관련돼서 중국 경제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시진핑이 재정 부양을 꺼리는 점, 이 점을 또 중요하게 짚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이 일본처럼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이유를 꼽았는데요. 네. 첫째는 시진핑이 그 추가 재정 부양을 꺼리는 점이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된 부양책을 내놓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데 중국은 그 정도까지 가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시진핑이 그 대신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서 고부가치 제품 수출 쪽을 이렇게 자꾸 이제 더 선호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중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전기차, 반도체, 스마트폰 같은 거. 그런데 중국의 그 무역 구조 자체가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수출 지향 구조가 무역 갈등을 유발할 수 없게 돼 있고, 그리고 특히 미국하고 이렇게 계속 충돌하기 때문에 중국 제품이 그 세계 시장에서 이전처럼 그렇게 먹혀들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수출 활로를 뭐 되찾을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가장 이제 용이한 게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위안화 이제 약세를 만드는 네.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수 있지만 중국이 만약 그걸 시도를 하면은 지금 가뜩이나 그러지 않아도 중국에 대한 규제, 관세 같은 것들이 지금 막 버티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일본이 어려웠을 때만 해도 그때는 이렇게 좀 자유무역이란 그런 것이 전 세계적인 어떤 기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글로벌 무역, 보호무역 기조가 아주 강한 것도 중국한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 묘한 표현을 했네요. 네. 그런 그 중국의 그 대차제조표 불황이 일본하고 가장 다른 거는 감정적인 부분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경제 회복기에는 자유무역은 좋다는 그런 감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궁극적으로 계속 성장하느냐 아니면 이제 부채 덫에 걸리느냐 차이가 이제 주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덧붙이기를 중국이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IT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그거를 과연 전 세계에서 그거를 호응을 해줄 거냐. 그렇지 그게 없으면은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는 점을 베이징 지도부가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또 충고를 했습니다. 네. 중국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경제 관련 얘기.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 중국 전기차, 태양광 패널 과잉 생산을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당국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증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어제 분석인데요. 네. 지금 미국 같은 데서 뭐 지금 옐런이 이제 곧 이달에 중국에 가서 과잉 생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또 할 모양인데 유럽연합도 그렇고요. 하지만 중국으로서는 지금 특히 전기차, 태양광 패널 같은 게 과잉 생산이라는 점을 얼마 전에 그 중국 총리도 일부 그런 시인을 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뒤로 빠질 만한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 그리고 이제 보조금을 계속 주니까 중국 기업들이 이거는 산업 재편이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가 나중에 그 연륜을 따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버텨보자. 그러니까 3대 수출품이 뭐 전기차도 있고 리튬도 있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태양광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 홍콩 매체가 지금 네. 한 예를 들었는데요. 중국 남부 광둥성 그 제조업 허브 쪽에서 태양광 파널하고 풍력 설비를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올해도 신에너지 산업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를 주기 때문에 특히 새로운 3대 수출품 말씀하신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이죠. 이 보조금이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숫자로 좀 정확하게 나온 통계 같은 게 있습니까? 여기 대해서 미국 네. 컨설팅 업체 로디움 그룹이 지난달 말에 그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 지금 이렇게 총 설비 가동률이 전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전 과잉 생산 정점이었던 2017년 이후 처음으로 75%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실리콘 웨이퍼 가동률 같은 경우도 2019년에는 78%이던 것이 2022년 기준으로 57% 많이 빠졌죠.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량도 지금 중국 국내 수요보다 2배가량 많다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도 마찬가지로고요. 그러니까 과잉 생산이 많다는 겁니다. 네.
앞서서도 짚어주셨지만 이 제닛 옐런 장관이 다시 한번 중국 방문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해주신 이런 내용들도 다시 한번 방중을 했을 때 또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네요. 그래서 옐런이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국 태양광 모듈 업체가 망했다가 정부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오픈을 하는데 거기를 갔었죠. 거기 가서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과잉 생산이 국제 가격 생산 질서를 왜곡한다. 그러면서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노동자 기업에게 피해를 준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덧붙이기를 중국이 과거에도 철강하고 알루미늄에서도 과잉 투자 생산해서 나머지 세계 산업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경고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로디온 그룹도 중국 제조업 불균형이 더 많은 국가의 대응을 강요한다 하면서 이 추세가 계속되면은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신흥국들도 지금은 중국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호의적이지만 거세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산업 재편으로 인식을 하고 버티면 기회가 온다. 그렇죠. 좀 그렇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네. 겁니다. 중국 기업인들이. 네. 자, 마지막으로는 AI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알파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미스 허서비스, AI에 과하게 돈이 몰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나요?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대규모 지금 과잉 투자가 몰려서 걱정이다. 그러면서 앞서 가상화폐 때하고 비슷한 것 같다 하면서 사실 이 AI 출현이 경이로운 어떤 과학의 진보인데 그걸 오히려 가려서 걱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뭐 AI가 증시를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네. 매그니피센트 세븐 투자 몰린 것도 그런 영향이 있다는 네. 지역들이 많고요. 그러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에는 그래도 감독 당국들이 이런 AI 쪽에 대한 과잉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지난해 말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린워시도 문제지만 AI 워시도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네. 이 허서비스라는 인물이 근데 지난주에 자귀를 받았나요? 기사 자귀? 네. 영국이죠. 워낙 영국 그냥 왕실. 업적이 커서 네. 그런지. 아. 그러면서 지금 그래도 자기는 인공지능이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발명의 하나임을 확신한다. 네. 그러면서 지금은 10년 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어떤 발전의 것만 이렇게 우리가 맛보고 있는 셈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은 새로운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단계일지도 모르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AI 얘기 다음 걸로 좀 이어가 볼까요? 오픈 AI가 이번 달에 도쿄의 아시아 첫 사무소를 개설하는데 이 얘기 좀 전해주실까요? 작년 4월에 샘 올트먼 공동 창업자 겸 CEO가 일본 가서 기시다 총리 만났을 네. 때도 도쿄의 사무소를 열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블룸버그가 어제 여러 명의 소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 이번 달 중 도쿄에 아시아 첫 사무소를 열기로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작년인가요? 작년부터 두 군데 열었죠. 런던하고 네, 그다음에 두바이. 예. 네. 세 번째 거점이 되는 거죠. 해외 거점. 지금 되면 일본어 자체 일본어 서비스도 확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도 지금 어떻게든지 이걸 끌어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런던, 두바이에 세 번째로 도쿄에. 지금 보니까 한 1,000억 달러 정도 회사 가치 평가되면서 차입을 지금 계속 논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들어오는 소식도 또 추가로 있다면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국제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